안녕하세요. 디지털 역량교육 서울사업단의 운영총괄 이다인입니다. 제34회 정보문화의 달을 기념하여 디지털 포용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 디지털 배움터에서 릴레이 온택트 특강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포용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주제로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오후 2시에 유명 석학들을 모셔 실시간 온라인 강연을 진행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입니다. 6월은 정보문화의 달입니다. 제34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급속히 재편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될수록 5천만 국민이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디지털 포용 정책이 중요해집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고 디지털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일상의 불편 차원을 넘어서 사회 경제적 소외와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의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디지털 포용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저희 한국지능정보원 그리고 전국 17개 지자체가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디지털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하나일 것입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도서관, 주민센터 등 전국 1000여 곳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5천만 국민이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운영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통해 우리 이웃 주민들 43만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전국 1000여 곳의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디지털을 잘 활용하여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주제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 분야에 유명하신 석학분들이 릴레이 특강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의 중요성과 디지털 포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분들에게도 널리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님 뜻깊은 인사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디지털 배움터 릴레이 온라인 특강을 시작합니다. 금일 릴레이 특강 주제는 디지털 시대 컨텐츠 비즈니스 성공 방정식을 주제로 BTS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SK텔레콤 임성희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교육생분들은 교육 소감과 질의를 댓글로 활발하게 남겨주시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교육이 끝날 때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SK텔레콤의 임성희 박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 컨텐츠 비즈니스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질문 하나부터 던지고 시작할게요.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어쨌든 인터넷이 등장한 게 디지털 시대라고 놓고 보면 한 97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97년 이후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컨텐츠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답은 정해져 있죠. BTS니까 제가 제목에 BTS가 성공의 세계 음악 시장에 성공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 BTS는 2013년에 데뷔한 7인조 남성 듀오입니다. 지금은 뭐 SM, JYP, YG 같은 뭐 큰 회사들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되어버린, 하지만 그때는 정말 작은 회사였던 빅히트 소속의 아이돌이었습니다. 우리 BTS가 데뷔를 했을 때 사실은 뭐 뒤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2013년에. 근데 어떻게 최근에 BTS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가 나왔죠. 그건 뭐냐면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겁니다. 한국 가수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미국에 있는 뭐 전 세계 같은 빌보드 차트는 전 세계로 유명한 차트니까 사관왕을 차지한 게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은 4년 연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탔던 네 가지 부문이 탑 듀오 그룹상, 그 다음에 탑 소셜 아티스트상, 그 다음에 탑송 세일즈 아티스트상, 그 다음에 탑송 셀링 송상,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네 가지 사관왕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아주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건 또 뭐였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버터라는 버터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핫샷 데뷔라고 하는데 1위로 데뷔하는 핫샷 데뷔를 네 번째 곡으로 했습니다. 작년 9월에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세비지 러브, 그 다음에 라이프 고즈 온에 이어서 네 번째로 내놓는 곡마다 빌보드 차트 1위로 데뷔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사실 이 빌보드 차트라는 게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빌보드 차트는 늘 뭔가 세계의 흐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거기서 BTS가 곡을 만들어내자마자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 건 얼마만큼 놀라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정상급의 가수가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떤 곡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곡을 내놓아도 핫샷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난 디지털 시대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BTS라고 하면 BTS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디지털 시대에는 뭘 잘해야 BTS처럼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BTS가 곡을 내놓으면 늘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니까 그리고 블랙핑크도 뭐 엑소도 슈퍼엠도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K-팝 그룹들을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훌륭한 컨텐츠 비즈니스를 해왔던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아까 97년을 기점이라고 했을 때 1998년까지 한국은 한국 음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음악을 틀 수 있는 쿼터를 두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국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팝송 음악을 낼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역사적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일본 음악은 아예 한국에서 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지금 사실 제가 좀 전까지 읽고 온 버라이어티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늘 한국의 이 박스오피스 영화관은 늘 한국 영화들이 1, 2, 3위를 차지하는데 이번 주는 한국 박스오피스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1, 2, 3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뉴스가 되는.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 BTS 한국 영화 뭐 기생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지만 사실 스크린 쿼터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스크린 쿼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해외 영화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크린 쿼터를 늘리려고 했을 때 한국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영화관에다가 뱀을 풀기까지 하고 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도 그러니까 최 30년 전에는 2021년이니까 1991년이 31년이고 30년 전이고 디지털 시대라고 놓고 보면 디지털 시대에 한국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든 게 바로 BTS죠. 물론 더 기생충도 자랑스럽고 뭐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컨텐츠가 많지만 사실은 BTS가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BTS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대부분의 성공 사례에는 다 비슷한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내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다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께 이 강의가 되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컨텐츠 비즈니스, 특히 K-팝이라는 이 장르가 어떻게 세계화 될 수 있었을까? 사실은 BTS가 2013년에 데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에 데뷔했으니까 한참 뒤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은 K-팝을 세계화로 시키겠다라고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들고 나온 건 바로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님이십니다. 이수만 회장님은 1997년에 신년 우리가 혼자 꿈을 꾸면 그냥 꿈일 뿐이지만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97년이면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997년이면 SM에 누가 있었냐면 SM에 H.O.T와 늘 헷갈려요. SE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H.O.T와 SES가 열심히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었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글로벌 진출. 그때는 글로벌이라는 게 일본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뒤에 이제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은 이제 전체 이 음악 시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로 음악 시장이 큽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일본이 2위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일본하고 가깝다 보니까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합니다. 그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비밀 병기로 준비했었던 당연히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컨텐츠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컨텐츠가 바로 보아씨였죠. 보아씨는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구사하면서 일본 사람처럼 일본인을 거의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를 정도로 일본의 시장에 데뷔했고 그 한국을 병행해서 했지만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데뷔를 했고 2001년에 데뷔한 이후에 2002년에 일본의 빌보드 차트라고 얘기되어지는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한국의 노래를 해외 사람들이 듣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거기에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보아 씨가 여자 가수였다면 남자 가수는 누구냐면 동방신기. 동방신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아 씨는 여자 단독 싱글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솔로 가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동방신기는 남자 가수고 사실 일본의 매니지먼트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가수들의 특히 보수적인데 2005년에 한국에서 데뷔를 했는데 2000년에 한국에 데뷔를 했는데
한국에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BTS인데 일본에 가면 인디 가수인 거예요. 인지도가 없으니까. 한국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리핀에서 1위 하는 가수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신기가 한국에서는 앨범만 내면 핫샷 데뷔를 하는 1위를 하는 그런 국내 탑 가수인데 일본에 가면 그냥 무명 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가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스킹하고 작은 공연장 찾아다니면서 공연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2005년에 일본에서 데뷔해서 2008년에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방신기 옛날 뮤직비디오들 맨날 그 영상들 보면 우는 사진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에서 탑 가수가 거기 가서 무명 가수로 이게 비행기 2시간 타고 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 심리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어쨌든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일본 시장을 개척해냅니다.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오늘은 BTS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BT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근데 SM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미국에서, 미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본 시장보다 한 3배 커요.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면 그냥 세계에서도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빌보드 차트는 다 전 세계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빌보드 차트 1위를 누가 했는지, 그다음 빌보드 차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을 다 겨냥을 했겠죠. 근데 SM의 이제 뭐 대표적인 가수가 보아 씨, 보아 씨도 이제 일본과 한국에서 정상을 차지한 다음 미국 시장에 도전에 나섭니다. 근데 결국 보아 씨가 지금은 이제 보아 씨가 최종적으로 거두었던 성적은 빌보드 127위가 최고였어요. 그다음에 소녀시대도 미국 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110위에 머물렀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원더걸스. 원더걸스는 정말 박진영 씨가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은 진짜 이렇게 그 전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콘서트를 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7위에서 머물렀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미국 시장에서 방탄소년단 BTS는 어떻게 노래를 내놓는 족적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2013년에 데뷔했으니까 지금 8년째 가수인데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통 BTS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은 늘 정해져. BTS 뭐 질문하면 아미요. 뭐 질문이 뭐든지 간에 아미 때문이에요. 아니면 유튜브를 잘해서 그래요. 이게 다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늘 맞습니다. 방탄소년 BTS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 이유는 유튜브를 잘해서 그렇고 이 아미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BTS는 어떻게 아미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됐죠? BTS는 유튜브를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잘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유튜브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만 잘했던 게 아니라 BTS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에 나오는 수많은 플랫폼들을 다 시도해 봅니다. 뭐 트위터, 지금도 대부분 뭐 여러 플랫폼들에 이제 다 그 계정을 갖고 직접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유튜브,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뭐 그런 유명 플랫폼들도 다 BT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BTS는 이런 플랫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아까 SM 예를 들어서 SM하고 비교를 하면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SM은 아이돌이라는
특성상 아이돌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특성상 사실은 멋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돌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엑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SM이 만든 엑소라는 그룹은 다 일종의 신이에요. 거기 있는 멤버들이 물을 다스리는 분, 불을 다스리는 분, 일종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찌질하게 땀 흘리고 뭐 이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컨셉을 갖고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은 BTS는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면 흑수저 아이돌. 그러니까 메이저 기획사로 데뷔하지도 못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메이저 이 기획사가 아닌 중소기획사로 데뷔한 흑수저 아이돌, 그리고 항상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런 컨셉을 갖고 이제 이 아이돌로 데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BTS가 유튜브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한국이 지금 BTS로 제일 유명하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제일 많이 한국을 표현하는 모션은 이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그렇죠, 강남스타일. 이거 아직도 한국 그럼 아직도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렬했던 거죠. 물론 빌보드 1위를 차지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자리 잡지도 못했지만 싸이는 하지만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결정적인 K-팝, 그 수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있었지만 한 큐에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최종 얼마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빌보드 차트 8주 이상 2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싸이가 보여준 거는 뭐냐면 세상이 디지털 때문에 완전 바뀌었다. 아무리 듣보잡, 아무리 뭐 한국 가수가 사실 뭐 조금 있긴 했지만 유명하지 않은 한국 가수도 굉장히 유튜브에서 유명세를 만들어내면 단숨에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빌보드 이 강남스타일이 최초로 뮤직비디오가 발표된 게 7월 15일입니다. 2012년 7월 15일이고 그것이 9월 4일날 1억 뷰를 찍은 다음에 11월 24일날 그 2달 동안 8억 뷰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라는 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뒤로 한국의 모든 기획사들은 유튜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알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아무런 인지도가 없었던 한국의 싸이라는 가수가 빌보드 차트가 2위가 되는 거를 보고 나서는 야, 이건 정말 우리가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바로 BTS는 그 기반 위에서 데뷔한 2013년에 데뷔했으니까 그거를 알고 데뷔한 그룹인 거죠. 그래서 BTS는 애시당초 데뷔할 때부터, 데뷔 전부터 어차피 연습생 시절이 있는 거니까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콘텐츠를 쌓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콘텐츠, 처음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쌓은 건 아니겠죠. 한두 개 쌓이다 보니 그 어마어마해졌죠, 지금은. 하지만 유튜브의 콘텐츠를 꾸준히 쌓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컨셉 자체를 유튜브, 사실 제가 SM에 잠깐 있었는데 SM에 가서 제일 고생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뭘 하려고 SM에 갔었냐면 그러니까 팬 플랫폼 같은 걸 뭐 브이라이브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갔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M의 아티스트들은 대체로는 굉장히 신비주의 컨셉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실은 좋은 콘텐츠, 사진 이런 현실 라이브하게 받아내서 올려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BTS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BTS는 흑수저 아이돌, 그 다음에 현실에 살아 숨쉬는 청년이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을 향해 가는 우리는 고민 많은 청년들, 이게 컨셉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에 굉장히 좀 더 다양한 영상들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BTS가 디지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늘 답은 정해져 있는 유튜브 아비뜸 덕분이지만, 그걸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 가능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유튜브를 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을까? 유튜브를 잘하려면 뭘 했길래 플랫폼에서 잘할 수 있었을까? 이게 첫 번째가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에 드릴 수 있어요. 진정성. 이제 그건 차분히 설명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적인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연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연결. 그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스토리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건 사실 이 키워드들은 굉장히, 이 키워드 세 개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로 진정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들은 뭐 요새 젊은이들이 다 그렇듯이 TV를 안 봅니다. 유튜브를 다 보죠. 근데 요새 이제 고등학교 가더니 그렇게 이제 행동하지 않는데, 그 중학교 때는 이제 특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 저도 많이 하고 우리 아들도 집에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아들하고 이제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되게 이상한 말투를 씁니다. 이상한 말투. 그 말투 어디서 배웠니? 이랬더니 케인TV라는 유튜버가 하는 말투랍니다. 근데 케인TV는 구독자가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튜버. 너 어떻게 그걸 알게 됐니? 라고 했더니 유튜브님이, 알고리즘이 저한테 추천해줬고 자기한테 맞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흉내낸 사람 너 말고도 있니? 이랬더니 없는 거죠. 사실 20만 명 유튜버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말 개인화된 시대라는 게, 저희 때는 제가 중학생 때는 사실 따라할 수 있는 게 TV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도 아니죠. 유머 1번지 저는 유머 1번지 이런 데서 나오는 개그맨들이 하는 말투 흉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었고, 사실 중학생들은 다 그거 같이 따라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한 반에서 다 바보 흉내를 다 같이 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했는데, 우리 아들 세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중학생들도 다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TV가 어떤 사람들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와 다른 시대에 살게 된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세상과 콘텐츠들을 소비하면서 살게 된 거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사실은 지금처럼 많은 시청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알고리즘 개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유튜브는 크게 안 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유튜브가 우린 유튜브를 켜면 매일 한 번씩 매일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보니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그들 내부에선 치열하게 막 작은 것들 고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수많은 플랫폼들이 한 5년 전 그 스크린 캡처를 보면 이랬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유튜브가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들을 한 두세 개의 계기들을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2015년에 추천 알고리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이 유튜브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유튜브는 어떤 컨셉이었냐면,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내가 선택을 해서 채널을 구독하면 그걸 뿌려서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채널들이 주로 전시되는 방식이었어요. 기억 더듬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근데 2015년 이후로 어떤 경향들이 더 강해졌냐면 내가 구독도 많이 해놓지만 내가 구독한 채널에서 추천해주는 영상보다 유튜브 누님께서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봐보지? 이렇게 추천하는 영상들이 더 많아졌고 그렇게 이 UI UX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뭐 이렇게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넉넉히 보기 시작하면 유튜브 누님께서 만들어주신 스트림에 홀라당 빠져서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시청 시간이 얼마 20배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걸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구글 브레인이라는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20배가 늘었고 그 중에서 70%가 바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건 여전히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령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컨텐츠를 갖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치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될까? 자, 과거에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낸 것이 맞냐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뭘 좋아할까? 이런 걸 잘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렇게 추천 알고리즘이 발달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두루뭉술이한 컨텐츠보다는 정말 한 사람이 확실히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슈퍼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정말 진심으로 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환경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된 거죠. 이 영상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영상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영상이 있는데 최근에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말로 때울게요. 미국에 어떤 아저씨가 틱톡을 하시는 분인데 되게 틱톡에서 조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다호라는 미국의 이제 시골 동네에서 감자를 캐는 일로 먹고 사는 이제 이 뭐죠? 그거를 홈리스라고 안 하고 하우스리스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캠핑카 같은 데서 사시고 이제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찾아 떠돌아다니시는 분들.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 상 받은 노매드랜드라는 그 영화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배경이었는데 이분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다호에 이제 그 감자를 캐러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차가 퍼졌네요. 트럭이. 어떻게 해서요? 자, 나는 일해야 되는데 차가 퍼졌어. 그러면 기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X겠죠. 근데 이 아저씨가 철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아저씨는 틱톡을 하시는 분이니까 롱보드, 긴 스케이트보드 있죠. 롱보드라고 해요. 그 롱보드를 딱 꺼내서 타면서 한 손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 오션 스프레이라는 크랜베리 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되게 싼 페트병 1.5리터 페트병을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음악은 플리우드 맥이라는 이제 1970년대 락 가수가 부른 음악을 틀고 이게 딱 이렇게 가면서 이
영상 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일하러 가는 영상이 순식간에 틱톡을 넘어서서 전 플랫폼으로 확산됐어요. 인기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하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색을 해보세요. 틱토커 오션 스프레이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틱토커 오션 스프레이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틱톡 오션 스프레이 하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인기가 드니까 플리우드 맥이라는 70년대 한물간 지금은 그 플리우드 맥의 리드 싱어는 시장님이세요. 어느 지역에. 왜냐면 오래되니까 미국은 뭐 배우가 그 대통령 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한번 소환돼서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오션 스프레이라는 음료 회사에서 다시 한번 크게 홍보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또 화제가 된 게 이 사람이 트럭이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스마트한 게 오션 스프레이라는 음료 회사에서 트럭에다가 오션 스프레이 음료를 가득 싣고 그 아저씨한테 그걸 갖다 주러 갑니다. 그걸 그리고 ABC 뭐 굿모닝 아메리카 이런 데 이제 방송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이에요. 근데 저는 왜 이 얘기를 길게 이렇게 얘기했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싸이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거야말로 정말 되게 굉장히 단기간에 일어난 디지털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왜 그 아저씨가 그렇게 뜰 수밖에 없었을까? 그때가 어떤 때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울해 있을 때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딛고 새로운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었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수많은 그 아저씨가 내가 진짜 이번에 틱톡 이번에 꼭 내가 대박 난다. 내가 100만 뷰 꼭 찍겠다 내가 이렇게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차가 퍼졌네. 철없이 그냥 음료수 옆에 끼고 이렇게 했었던 거를 가지고 그게 알고리즘의 도움을 통해서 확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갖고 있었던 긍정성과 어떤 그 사람의 진정성이 바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대목에서 봐야 될 건 여러분들이 컨텐츠 비즈니스를 한다고 놓고 보면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지? 진짜 나다운 게 뭐지? 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틱토커 아저씨가 나 진짜 이번에 꼭 대박을 칠 거야. 내가 이번에 200만 뷰 안 나오면 나 그만둔다. 이런 자세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대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 틱토커 아저씨도 그렇지만 사실 성공한 사례들 들 수밖에 없지만 사실 성공한 또 대표적인 진짜 나다운 것을 고민한 사례가 어디냐면 배달의 민족입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 그 김봉진 대표가 2013년에 그것도 이제 2013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제 자기네 프레젠테이션을 슬라이드 쉐어라는 사이트에 공유해 놨거든요. 그것도 검색해서 보세요. 슬라이드 쉐어라는 사이트에 들어서 김봉진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88페이지짜리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되게 저는 수시로 펼쳐보면서 다시 이렇게 저를 되새기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김봉진 대표는 이제 배달앱이라는 게 처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김봉진 대표가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컨셉도 아니고 디지털 시대에 그런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면서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이게 하는 게 무슨 일이냐.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배달앱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배달 음식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저는 여기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배달 음식이 배가 고파서 얼른 빨리 주문해서 좀 더 싸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배달 음식을.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데 이 아저씨가 김봉진 아저씨가 했던 게 뭐냐면 또 자기는 일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마케팅은. 그래서 되게 잘게 쪼개서 일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얘를 그 슬라이드에 나온 얘는 뭐냐면 자, 샴푸 시장에서 일위를 한다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비달사순도 있고 LG생건도 있고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샴푸 시장에서 일위를 못 하는데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자, 서울 지역의 구로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중에서 비듬이 많고 뭐가 많은 학생들한테 일위를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면 아주 분명해진다는 거죠. 구로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비듬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을 찾아서 그들을 설득을 해서 이 샴푸를 쓰게 하면 야, 나는 그 일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봉진 대표는 우리 배달의 민족도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배달의 민족이 배달 음식 중에서 제일 많이 시켜 먹는 애 어디야? 20대 대학생. 20대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홍대 문화. 홍대 문화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야? 키치, 패러디, B급, 웹툰, 짤방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배민의 마케팅들이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게 있냐면 요기요라는 지금은 이제 그 뭐죠? 딜리버리 히어로하고 이제 합쳐졌습니다. 합쳐졌지만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배달 앱을 갖고 있는 독일계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는 싸요, 좋아요, 10번 주문하면 한 번은 무료예요. 이런 거 할 때 배달의 민족 뭘 했냐면 유승용 씨가 배달 따가닥따가 하면서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이러면서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러면서 하고 사실은 그게 웃긴 게 아니라 그게 사실 무슨 멀리 나가서 진짜 고구려 가서 찍은 게 아니라 옆에 바닥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웃겼던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게 배달의 민족에서 매년 하는 신춘문예에서 하는 일이한 거죠. 그 다음에 롯데호텔 그랜드 볼룸을 빌려서 치물리에라고 치킨 브랜드 치킨들의 맛을 식별해내는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롯데호텔 그랜드 볼룸을 빌려서 그냥 웃기는 거죠. 치물리에라고 치킨에 이제 이거를 시험도 봅니다. 이런 짓을 왜 하느냐? 배달앱을 배가 고픈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싸게 시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정의했고 내 배달앱을 쓰는 사람들은 20대 대학생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해서 그 타겟부터 1위를 차지하면서 열심히 한 결과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 뭐죠? 공정위에서 독점 기업이라고 걱정할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진 회사가 되었어요. 70%가 넘는 아주 작은 타겟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나가면 진짜 나다운 것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가 홍대에서 1위를 홍대 문화를 갖고 있는 1위한테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커져 나가는 거죠. 그럼 BTS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그 틱토크 아저씨 예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 예를 들었고 이제 BTS 얘기를 해볼까요? BTS가 사실은 지금처럼 되게 뭐랄까 반박 불가능하게 탑 그룹이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저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유엔에 가서 청년 회의에서 연설을 했던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비판적인 언론들은 한국의 K-팝을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상품이다. 이게 자기 생각을 갖고 고민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낸 상품이고
찍어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BTS가 유엔 연설에 가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 이미 전 세계적 시각에서 그들을 어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아티스트로 인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 보수적인 미국의 주류 음악 시장도 흔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래미는 BTS, 그러니까 미국의 세 가지 음악상이 있는데요. 지금 BTS가 휩쓸고 있는 빌보드가 있고요. 그다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있고요. 그래미가 있는데 그래미는 아직도 BTS에게 하나의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보수적인 거죠. 그렇지만 공연도 했고 조만간 이제 수상을 하겠죠. 그러면서 BTS가 유엔 연설에서 했었던 주제가 뭐였냐면 Speak yourself. 당신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라. 이게 BTS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2013년에 BTS가 어떻게 데뷔를 했는지 데뷔하면서 했었던 인터뷰를 제가 읽어드리면 힙합이 마이너한 장르로 인식되어 있고 대중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인식되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힙합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가볍게 즐기고 모두가 리듬을 타며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아이돌과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차별점이라면 전 멤버가 곡 작사 작업에 참여했다는 점이고 사운드 면에서 관여를 했고 개인 안무도 직접 짰다. 힙합팀다운 힙합팀이라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생각한다. 2013년에 10월에 한 데뷔, 2013년 6월에 데뷔 인터뷰예요. MBN 뉴스에서 했었다. 자, 데뷔하면서 BTS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BTS는 원래 리더인 RM하고 슈가라는 굉장히 걸출한 인디 씬에서 유명한 힙합 뮤지션들이었고 이들을 이제 방시혁 대표가 걷어들여서 같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힙합 아이돌이라는 이제 아이돌로 데뷔를 하는데 사실 힙합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대중화됐지만 2013년만 해도 힙합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었던 장르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들이 힙합 뮤지션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획사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힙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힙합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힙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힙합 씬에서. 그러니까 힙합 아이돌이라고 이름을 내걸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 씬에서는 배신자 취급하고 뭐 어쨌든 이 힙합 아이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힙합 아이돌이라고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고 나갔으니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충돌인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럼 힙합 아이돌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RM과 슈가나 힙합 뮤직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사실 BTS 음악이 힙합 뮤직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큰 가수가 되어서 사실은 다양한 이제 장르를 섭렵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힙합이 하고 싶었고 그들은 힙합이 정말 중요한 음악의 장르라고 진심을 담아서 생각을 했었던 거고 방시혁 대표도 그 BTS 멤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사실 아이돌 하나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3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가사들이 이 BTS가 초기 데뷔했을 때 가사들을 보면 방탄소년단과 그 당시 그 유행했던 빅뱅이나 트와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노래에 가장 많이 사용단어 반복 횟수가 많이 사용되는 노력, 인생, 그 다음에 부정, 그러니까 노스모키 할 때 그 다음에 워렁 이런 같은 부정어가 106번이나 들어가 있고 최대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1000번. 근데 그래서 이제 주요한 가사들을 보면 맨날 몇 퍼세대 노력 타령 좀 그만해. 우리 똑같은 꼭두각시 인생. 우린 다 개 돼지. 장래희망 넘버원 공무원. 노모드림 이런 게 이제 BTS가 만들어 갖고 나온 가사였어요. 그거에 비해서 빅뱅은 어땠냐? 최대 많이 반복
되었던 단어는 당연히 베이비,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랑 235회, 재미 35회, 행복 29회.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어떤 이 긍정적인 그런 거죠. 트와이스는 스윗, 치어, 베이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만큼 BTS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진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BTS가 유튜브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BTS한테 정말 소중했던, 처음에 이제 BTS가 데뷔를 했을 때 힙합 아이돌이니까, 지금은 힙합이 되게 쿨하고 멋진 장르지만 그 당시에는 낯선 장르다 보니까 팬들이 잘 안 생겼어요, 한국에서. 좀 이 편견이 없는 초등학생들이 또 BTS를 처음에 사랑해준, 그래서 초등돌이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초기에,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BTS 팬들이 되게 많이 안 생겼을 때 BTS가 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뭐가 제일 좋겠냐,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을 때 팬들이 얘기한 게 당신들의 일상생활을 공유받고 싶다. 그래서 BTS는 아주 이제 데뷔 전부터 했었지만 데뷔 후에도 열심히 이 콘텐츠를 만듭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이 방송 출연 기회를 못 잡았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유튜브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유튜브 그거 정말 그 웬만한 정성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사실은 누가 다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어려운데 사실 그거를 직접 많이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은 바로 이 BTS가 썼던 전략은, 한 번 우리 BTS한테 사로잡히면 절대 떠날 수 없게 해주겠다. 이게 BTS가 갖고 있었던 전략이었고,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에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BTS는 자신들의 노래와 그러니까 앨범에 자신들의 노래와 편곡과 안무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들이 아티스트로서 증명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 요새 앨범들 보시면 BTS들이 멤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BTS 덕분에 요새 아티스트들이 다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작사에 참여하거나 작곡에 참여하거나 편곡에 참여하거나 안무에 참여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K-팝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낸 게 바로 BTS의 그런 노력이었고, 그 노력의 결과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은 더 이상 누구라도 사실 이런 게 빠지기 쉽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유튜브 제가 만들면 어설프고 후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뭐라도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때깔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다 분업화되고, 그러니까 내 진정성을 담아내기 쉽지 않은. 왜냐하면 전문가가 이 폰트 이런 거 쓰셔야 돼요. 뭐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그러면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BTS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BTS는 매번 월드 투어,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월드 투어하고 나면 다큐멘터리 하나씩 만들어내서 그걸 영화관에서 이제 공개하고, 저번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에도 공개되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 BTS 멤버들은 해외 콘서트에 가서도 사실 짬이 나면 다들 이렇게 자기 곡 작업을 하고,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뭐랄까 그런 데가 있어요. 이 곡을 올려놓는 곳.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도가 높아서 발매를 할 수는 없지만 내 습작을 올려놓는, 가령 우리로 치면 게시판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 자기가 만든 음악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엮어가지고, 비영리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사운드 클라우드의 믹스테이프란 이름인데, 그런 형태로 BTS 멤버들이 많은 곡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것이 곧 자기들의 되게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진정성. 진정성이라는 건 내가 진짜 나다운 것을 찾아서 남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야, 진짜 나다운 것을 찾는데 왜 남다른 방식으로 전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진짜 나다운 걸 갖고 있는데 남 같은 방식으로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가령 BTS가 BTS의 방식을 담아서 BTS의 방식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나다운 것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남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배달의 민족이 예를 들고 했었던 것처럼. 근데 이 남다른 방식이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나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시거나 새로 뛰어들려고 하시거나 준비하고 계시다면 내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남다른 진짜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인데요. 자, 미슐랭 가이드 아시죠,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는 뭐 어떤 건가요? 맛집에 별점을 매기고 호텔에 별점을 매기는 가이드북입니다. 근데 미슐랭 가이드가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슐랭 가이드가 미슐랭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요. 미슐랭은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1800년대 이제 후반에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미쉐린 타이어가 타이어를 만들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타이어만 가지고 이 타이어로 돈을 벌었으니까 뭔가 우리 고객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또 타이어 갖고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회사에서 한 게 뭐냐면 이 타이어가 장착된 자동차를 타고 식당에 가고 호텔에 갈 텐데 어떤 호텔이 좋고 어떤 식당이 좋은지 가이드북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깜찍한 발상을 했고요. 그 역사가 100년 동안 이어오면서 미슐랭 가이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타이어 회사가 왜 그런 짓을 아까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어도 그런 짓을 왜 했을까?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또 다른 이제 회사를 좋은 회사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안경 쓰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긴 한데 여기 선글라스는 다 쓰시잖아요.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네, 뭐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젠틀몬스터는 약간 패션 피플들은 꼭 한 번씩 뭐 어떻게든 이 자기 소셜에 한 번씩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젠틀몬스터가 애시당초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겠죠. 당연히 젠틀몬스터가 언제 생겼냐면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젠틀몬스터를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저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은데 아이버가 이제 SM에 가서 이제 그런 이 팬 플랫폼을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그 회사가 이제 아이리버야 인수합병이 되면서 이제 가서 졸지에 새로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졸지에 새로운 일을 어떤 일을 해야만 했냐면 아이리버가 잘 아시지만 MP3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리고 MP3 플레이어는 아이팟 때문에 쫄망했고요. 그랬다가 아이폰 때문에 쫄망했는데 어쨌든 MP3 플레이어가 이 아스테렌컨이라고 초고음질 MP3 플레이어로 다시 재활을 했습니다. 재활이라고 하니까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0만 원짜리 MP3 플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질이 너무 좋은 거죠, 음질이. 근데 이거를 좀 더 대중적으로 만들고 싶고 젊은 분들한테 한번 이걸 쓰게 해줄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영상 플랫폼들을 오래 해왔으니까 그걸로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마케팅을 그러니까 이 영상을 판매하는 마케팅은 해본 적 있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마케팅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파는 거니까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은 저 너무 잘 이해해요.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고 인스타그램 포스트 하나 올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물건 판매로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야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굉장히 똘똘한 최종의 젊은 친구들로 팀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에 뜨는 히트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저는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게 된 게 잘하는 브랜드들은 어떤 브랜드가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찾고 젊은 직원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그때 알게 된 브랜드가 바로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는 2011년에 창업을 해요. 2011년에 창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했었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그겁니다. 그 와비퍼커라는 이 안경테 브랜드가 있거든요. 미국에 와비퍼커라는 브랜드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안경테를 5개를 내가 골라서 하면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킵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간 건데 한국 왜냐하면 집 앞에 나가면 다 있잖아요. 집 앞에 나가면 뭐 아무리 외진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좀만 가면 그렇고 특히 안경테를 자주 바꾸는 젊은이들은 시골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홈트라이를 모델로 들어갔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께서 뭐 어떤 걸 하기 시작하냐면 이 김한국 대표라는 이분은 안경테하고 관련 없는 그러니까 영어 온라인 교육 하시던 분이거든요. 창업을 하신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안경테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 창업했으니까 딱 우리 디지털을 잘 활용한 케이스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 아저씨도 올인을 합니다. 야, 이게 뭔가 제대로 하려면 제품이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품을 아예 이렇게 원래 이제 홈트라이 모델 보시면 알겠지만 마케팅 뭐 이런 유통 이런 모델이었잖아요. 홈트라이라는 걸 가지고 버리고 마케팅 비용을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제품 디자인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에 집중을 하면서 내 안경테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찾는 게 아니라 되게 작게 찾습니다. 그래서 비짓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듭니다. 비짓 프로그램은 뭐냐면 젠틀몬스터 디자인하는 현장, 공장 이런 데 그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이 오겠어요? 진짜 패션에 관심 많은 분들, 작은 브랜드에 관심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겠죠. 뭐 진짜 안경테를 만드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패션 디자인일 수도 있고 정말 소품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비짓 프로그램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젠틀몬스터 이렇게 안경을 만들거나 보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간의 수공업적인 방식입니까? 그죠? 중세시대나 할 방법 아니겠어요? 공장에 와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들어 보고 한다. 근데 그게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서 보고 와서 팬이 돼요. 그 중에서 타투이스트 한 분이 젠틀몬스터라는 좀 골 때리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안경이 좋아. 근데 이분이 연예인들한테 몇 분이 그분 입소문을 타고 연예인들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젠틀몬스터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골 때리는 반전이죠. 그죠?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소문 덕분에 패션 피플들이 추천을 하면서 2013년 9월에 파리에서 열리는 그런 이 전시에 출품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연예인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까지 했으면 뭐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두 번째인데요. 이제 2013년에 젠틀몬스터가 그렇게 딱 한다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맞았어 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골 때리는 일을 또 하나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논현동 땅값 비싸잖아요. 논현동 땅값 비싼데 논현동에다가 쇼룸을 만들어요. 안경테 브랜드 디지털 비즈니스니까 사실 디지털 비즈니스 하면 누구라도 야, 온라인에서 잘 팔아야 돼. SEO 잘해야 돼. 컨텐트 마케팅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젠틀몬스터는 홈 비짓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성공적이니까 2013년에 논현동에다 땅값 비싼 그 논현동에다가 집을 한 채 빌려가지고 강원도 동해인가 어디에서 폐선박을 사갖고 와요. 반 잘라가지고 사갖고 와서 그 가옥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오프라인 공간에 쇼룸을 만들고 오프라인 공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동해에 가서 쓸데없이 폐선박을 갖고 와가지고 붙여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안경 전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경테 회사니까 안경 전시를 안 합니다. 1층에는 뭔가 아트 설치 예술, 설치 미술, 아트 아니면 뭔가 이렇게 멋진 그림 이런 것들을 미술관처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아주 소소한 곳에 사소한 이 곳에 젠틀몬스터라는 걸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쇼룸이 이제 어디였더라? 논현 쇼룸이 그래서 유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쇼룸이 지금도 엄청 많은데요. 저는 이제 뭐 홍대 쇼룸도 가봤고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쇼룸은 바로 개동이라면 이제 종로에 있는 전통 가옥들이 있는 서촌이 아니라 북촌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런 쪽인데 거기에 목욕탕, 오래된 목욕탕이 이제 목욕을 안 오니까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그걸 인수해가지고 목욕탕을 살려놓고 거기에 쇼룸을 딱 만듭니다. 목욕탕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 지금 행화탕이라고 사실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 이 골 때리는 짓을 시작한 게 바로 젠틀몬스터.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디지털 비즈니스 시대에 왜 그랬을까? 그다음에 또 한 짓은 뭐냐면 룩북이라고 패션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카탈로그 하면 제일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죠? 이케아. 이케아 카탈로그 이제 이케아도 안 만들기로 했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케아가 두꺼운 카탈로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카탈로그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젠틀몬스터의 카탈로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멋진 선글라스를 쓴 멋진 모델들이 많은 카탈로그가 떠올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룩북이라는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거기도 안경테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멋진 패션 화보 잡지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뭔가 패션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왜 요새 패션 트렌드가 이렇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것도 유명 사진작가, 유명 패션 모델들을 도입해가지고 아주 고급지게 만듭니다. 두 가지 일을 2013년에 시작을 하는 거죠. 젠틀몬스터는 자기네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결국은 굉장히 디지털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경테 회사가 어떻게 디지털로 활성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BGC라는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게 되자 좀 더 발상을 바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여놓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한 고객들이 서로 젠틀몬스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젠틀몬스터에 대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활성화시켜내는 디지털 플랫폼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젠틀몬스터 쇼룸에 가봤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하나의 중요한 패션 피플들의 성지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감행을 한 거죠.
그 정말 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돈을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젠틀몬스터에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골 때리는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골 때리는 짓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 세계 쇼룸들을 만들어내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쇼룸은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하우스 도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또 명소가 돼서 누데이크라는 뭐 베이커리 뭐 하여튼 굉장히 이 젠틀몬스터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미쉐린 타이어 얘기했고 젠틀몬스터 얘기를 했고 그럼 BTS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느냐? 뭐 이건 너무 쉽잖아요. 사실 BTS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팬들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아티스트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데뷔한 이후로 BTS는 정말 놀라운 거는 BTS 트윗이라는 BTS TWT라는 BTS 트윗 계정인데 여기에 하루도 쉬지 않고 멤버들이 올립니다. 이거는 매니저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BTS 멤버들이 뭐 서로 번갈아 올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누가 올리면 하루에 어떤 날은 한두 개 올라오는 게 뭐 번을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BTS는 아니니까. 근데 BTS가 왜 지금 월드 탑스타가 된 지금도 BTS 멤버들은 2개의 포스트 정도는 꼭 올립니다. 놀라운 거죠, 사실. 우리가 싸이 씨가 여기서 하나 얘기하면 싸이 씨가 한국 활동 접고 다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사실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싸이 씨가 갖고 있었던 이게 이 인프라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싸이 씨는 관객들과 팬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BTS는 유튜브에 컨텐츠를 계속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컨텐츠가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BTS 팬이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페루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페루에 사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인데 어쩌다가 BTS의 덕통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희한한데? 이러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BTS 유튜브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피셜부터 해가지고 뭐 수많은 리액션 비디오까지 리뷰 비디오까지 하면 정말 지금 고등학생이신 분이 그걸 다 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환갑이 넘을 때까지 봐도 차고 넘을 정도의 컨텐츠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런 게 싸이 씨한테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BTS 팬이 됐을 때 사실 팬이 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들에 대한 컨텐츠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BTS의 팬들은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팬들은 늘 즐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새 뭐 하는지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팬들은. 옛날에 이렇게 했는 건 알겠어. 요새 뭐 하는지 궁금한데 트위터를 구독하면 BTS tweet 엄청 많은데 BTS 애들이 BTS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트윗이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올라오니까 현재 뭐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V라이브 지금은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지만 위버스 플랫폼이라고 화상통화 플랫폼 비슷한 게 있거든요. 위버스에서는 조금만 돈을 내면 BTS 멤버들과 화상통화를 하듯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플랫폼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BTS는 항상 팬들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TS가 늘 팬들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생일 파티. 우리 회사에서도 맨날 하죠. 매월 생일자 모여서 파티해 주잖아요. BTS는 아미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라이브나 위버스 통해서 그 다음에 BTS 트윗하고 있고 생일 프로젝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이제 팬들과 약속을 팬들이 정말 이 BTS가
슈가가 정말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에피소드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슈가가 2018년에 자기가 이제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유명해지면 꼭 아미들한테 소고기를 한번 쏘겠다.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내가 돈 좀 벌면 내가 한턱 쏠게. 아미들한테 이제 했는데 사실 아미들한테 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약속을 한 걸 아니까 슈가가 어떻게 지키냐면, 자, BTS가 이제 이 전국에 있는 그 보육원에 한우 불고기를 10kg씩 해서 보냅니다. 근데 아미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 사인 CD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디지털 시대가 아니면 이걸 또 기자들한테 홍보자료 보내고 그러면 짜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근데 이게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육원 선생님들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뭐 자기가 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다 올립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요새라고 해요? 유튜브가 나쁜 짓이 아니라 유튜브가 뒷광고 이런 거 하면 왜 유독 유튜버들만 그렇게 당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그들이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는 게, 연예인은 우리가 사실은 약간 거품이 껴 있어. 사실 거짓말 이미지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튜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없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로 자기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늘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정말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왜 맨날 뭐 박진영 씨도 그렇고 이수만 선생님도 그렇고 당신들은 뭘 제일 많이 보나요? 그럼 연습생 뽑을 때 인성을 많이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시대의 컨텐츠 비즈니스는 정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유명하죠. BTS가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빌보드에서 수상한 다음에 파티 안 가고, 그리고 거기 가면 유명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늘 꿈꿔왔던, 어렸을 때부터 음악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동경해왔던 아티스트들이 많을 텐데, 그 아티스트 보고만 있어도 좋을 텐데, 야 우리는 그냥 가자. 호텔방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브이라이브를 해요. 아미들한테 저 상 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뻐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랄까 만들어내는 그런 연결의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BTS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려고 애를 쓰니까 아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아미들을 어떻게, 이게 아까 말했던 BTS가 유튜브 잘해서요, 아미 때문이에요라고 했을 때, 아미들은 BTS가 이렇게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티스트니까. BTS는, 아미들은 또 어떻게 이제 보답을 하냐면, 지금은 사실 쉬워졌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 유명해질 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도 빌보드 차트에서 성공을 못 거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려면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 타야 돼요. 라디오 방송에 얼마만큼의 많은 방송이 되느냐가 되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데 중요합니다. 특히나 앨범 차트는 앨범을 많이 사면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싱글 차트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아미들이 작전을 짭니다. 진짜 이 아미라는 게 군대라는 뜻인데,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짭니다. 야, 올해의 목표는 아미 빌보드 차트 1위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 미국에 54개 주가 있잖아요. 주마다 아미 편대를 만든, 트위터에서. 그래서 신청을 하자. 그러면 나는 오늘 트위터에 올리는 거야, 숙제하듯이. 나는 오늘 무슨 방송국에 뭐 다이너마이트를 10번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일주일 한 다음에 거의 지도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방송된 방송국은 어디고 몇 번 방송이 됐다. 자, 그 DJ 누구니까 그 사람한테 감사 트윗을 보내자. 트위터.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50개 주에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면서 BTS의 음악이 라디오에서 편성이 방송될 수 있게 하고, 그게 하나의 현상이 돼서 라디오 DJ들이 BTS 팬들은 도무지 뭐냐. 나 오늘 전화 3번 받았다. 나 오늘 꽃 받았다. 방송 BTS 음악 노래 틀어줬다고 꽃 받았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호작용이 일으켜지면서 이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BTS는 어떻게 됐냐면 BTS 음악이 새로 나왔어. 그러면 이 DJ들도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이유 음악 나왔어. 그러면 들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라디오 DJ들이 BTS 노래 나왔대. 그러면 들어봐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다 아미하고 BTS가 연결되어 있으려고 했었다라는 점이고, 그때 여러분들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얘기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되게 피곤한 일일 수도 있지만 성공 방정식이니까, 성공에는 그만큼의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결은 고객과 늘 연결되어 있으면서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진정성 연결이라는 비결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스토리라는 비결입니다. 자, 스토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실 어떤 걸 만들 때, 저도 이런 강연 자료를 만들 때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왜 BTS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다르게 다양한 방식, 제가 BTS한테 홍보해달라고 하는, 사실 BTS 잘못 건드리면 제가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BTS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만, 어쨌든 BTS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제가 스토리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디지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토리 하면 제일 떠오르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마블입니다. 그럼 마블 아시죠? 마블 영화가 사실은 대표적인 이제 프랜차이즈 무비인데요. 마블 영화가 사실 너무 그건 규모가 압도적이어서 사실 예를 들기가 좀 거시기하다면, 저는 최근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참 돈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잘 만든다고 생각한 마케팅 사례가 있는데,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더 마시스라는 캐릭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가서 빙그레를 검색해 보시고 구독을 해보세요. 거기 가면 빙그레가 참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빙그레 하면 제일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료수가 바나나 우유죠. 바나나 우유는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71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5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빙그레가 바나나 우유 50대를 이제 10대한테 팔아야 되는 딜레마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50대 나이든 이 바나나 우유를 10대들한테 핫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바나나에서 비읍 니은 니은을 지우고 우유라는 패키지를 그러니까 포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편의점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거기에 자기가 매직으로 뭘 채워넣은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면 인스타그램 선택해서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고객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제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사랑해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까 되게 다양한 이걸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마케팅 아주 잘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매번 너무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돼요. 여러분들 컨텐츠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번 직면하게 되는 고통.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이 잡지에 칼럼 연재를 하는데 이게 월초가 되면 이제 압박감이 시작돼서 마감으로 가는 이제 점점 더 이제 막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데 늘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괴로움 있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인데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빙그레 팀에서 인스타그램에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라는 이건 B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소녀풍의 바른손 시절에 나왔던 그 캐릭터 같은 이 왕자 캐릭터를 만들고 스토리를 부여합니다. 이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라는 이 사람은 빙그레 왕국의 왕자예요. 근데 왕자인데 빙그레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키라는 사명을 받고 여기에 강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팔로워를 늘리지 못하면 자기는 왕위를 수여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짜갖고 나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의 온몸은 빙그레의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귀걸이는 빙그레 귀걸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바지는 빵또와, 그 다음에 뭐 지팡이는 뭐 클레도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이 빙그레 제품으로 이제 치장을 한 거죠. 치장을. 그러고 나서 매번 신제품이 나오게 되거나 하면 되게 재밌게 캐릭터, 그러니까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도 있지만 투게더 그레고리경, 투게더 아이스크림 퍼먹는 아이스크림 투게더, 그 다음에 메로나 공작 부인, 그 다음에 비비빅은 농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를 다 부여하면서 그들 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케팅하기가 예전에 비해서 수월해졌겠어요. 네? 그 전에 이거 비비빅 새로 단호박 맛이 나왔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그런 포스트가 올라옵니다.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가 비비빅 농부 요새 왜 이렇게 단호해졌어? 그러니까 디귿 비읍 히읗, 아니 맞죠? 단호박, 아니 디귿 히읗 비읍, 이렇게 뭐요 그것이? 이러니까 단호박 맛이 새로 나왔거든요. 딱 이렇게 이제 포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제가 하니까 진짜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직접 가서 보시면 재밌어요. 그리고 최근에 연말에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함께 나와서 위아더 월드처럼 노래를 부르는 캐롤송을 발표해서 또 그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어떤 생명력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하고, 이런 스토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 콘텐츠 소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이 노래니까 사실 노래 간에 이게 다 끊어져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방탄소년단도 다양한 노래들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세계관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배치해 놓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BTS 월드라는 스토리 월드라는 스토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도 만들고, BTS 월드라는 게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떡밥 뭐 책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BTS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뭐 스토리 오브 에스메랄도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이제 리뷰 비디오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 간에 연결시켜낼 수 있는 장치들도 만들어내면서 게임, 캐릭터, 출판, 웹툰,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뭐 다양한 MD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서 방탄소년단이 가장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옛날 콘텐츠들이 다시 반복 시청하는 비율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스토리 월드가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사실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잘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그 스토리에 연결시켜내는 구조들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해 나가기가 되게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반 정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대의 컨텐츠 비즈니스의 성공 방정식은 제가 키워드 3가지 진정성, 연결, 스토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문장으로 풀면 진정성이라는 건 정말 나다운 것, 진짜 나다운 것,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가 되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 그걸 남과 다른 내 독특한 스토리나 세계관으로 엮어서 그리고 늘 팬들과 소통하면서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컨텐츠 비즈니스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컨텐츠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략들이랑 비법들을 잘 전수받은 것 같은데요. 그럼 본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손 들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권병민 주임입니다. 네, 먼저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그 스토리를 연계하는 트랜스 미디어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요즘 시대에 트랜스 미디어 전략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규모에 따라서 개인이시라고 하면 사실 트랜스미디어를 그러니까 트랜스미디어라는 건 다시 요약을 하면 여러 플랫폼들을 한꺼번에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여러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것은 늘 힘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계속 접점을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령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요새 뜨는 플랫폼, 요새 뜨는 미디어는 어디이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해나가야 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뭐 플랫폼이 뭐 10개도 넘는데 그걸 다 하겠다고 죽자사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출발하는, 내가 기본으로 하는 플랫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블로그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놓되 다른 플랫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되게 이 디지털 비즈니스 시대에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러니까 트랜스미디어 전략은 반드시 해야 될 것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 서시원 서포터즈입니다. 저는 그 BTS가 그 세계적으로 많은 팬층을 굉장한 팬층을 갖고 있는데 그 BTS 팬클럽 아미 같이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그거 알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슈퍼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하는 게 1000명의 열정적인 팬덤만 만들어내면 사실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팬덤 관련 책들을 요새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사실 정도가 없습니다. 정도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어떤 팬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팬들이 뭘 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정말 줄 수 있는 게 뭐지? 영감을 줄 수 있는 게 뭐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나다운 것을 가지고 어차피 남이니까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그러니까 팬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RM이 정말 힙합 가수이고 싶은데 아이돌로 데뷔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난 정말 힙합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걸 이제 관철을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내가 팬덤을 가져야 된다면 내가 정말 그 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것이 섰을 때, 그것이 분명해지면 사실은 그 팬들이 그걸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진정성을 맨 1번으로 꼽은 이유는 팬덤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 진짜 나다운 것이 남에게 통할 수 있어야 그 팬덤이 생겨날 거다. 그래서 저는 요새는 저한테 집중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다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됐나요? 답이? 네. 참. 예, 다음 질문. 네, 여기. 박사님 강의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남편하고 한 10년 정도 가게를 운영하는데 왜 우리 가게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오늘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근데 좀 컨텐츠 마케팅을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자, 싸게 할 방법이 없을까? 쉽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출발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직접 뭐 인스타그램이 됐던 아니면 특별히 선호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좀 천천히, 이미 10년 해오셨잖아요. 이미 10년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 10년 동안 안 됐던 일이 당장 1년 만에 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요새 제가 보면 꽃집 하시는 분들 중에 꽃집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 일과 이 디지털을 결합시키려는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싸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방법은 내가 배우는 거고, 내가 배워서 요새 유튜브 학과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와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남한테 시키면 훨씬 잘 만들고 돈은 좀 들지만 때깔이 잘 나오지만 사장님 특유의 자기만의 것이 나오지 않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어차피 10년 해오셨지만 앞으로 10년 더 하실 거고 20년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길게 놓고 보면 투자를 하시는 거고, 지금 뭐 시작하셔도 늦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서 직접 하시면서 차분히 해나가시면 저는 그게 가장 싸고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시간이, 회사 다니다 보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태까지 이 시간까지 뭐 안 해내면 너는 이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게 제일 좀 아쉬운 점인데, 어쨌든 자기 사업 하시니까 자기 직접 하시는 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네. 오늘 강연에서 저기 진정성 있는 나다움이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도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MZ세대라는 건 밀레니얼 Z세대에서 10대에서 30대 후반 가장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MZ세대들이 지갑을 여는 방식이 그러니까 뭐 공정성, 윤리 소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객이 원하는 걸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절대 고객이
고객이 원하는 걸 준다고 내 진정 나다운 거를 잘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걸 원하지 않으면 절대 매치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도 이렇게 쳐야 양팔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진짜 나다움을 추구한다고 해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객은 있는데 그 고객과 내가 만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까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했을 때 그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예전처럼 배달의 민족에서 했던 것처럼 싸고 그러니까 배달 음식은 싸고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하고 이것만 하는 기능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무리 작은 가게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게로 찾아오게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고객과 고객들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누군지, 내가 생각하는 고객이 정말 내 고객이 맞는지 이런 것들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내가 나대한 것을 찾고 그다음에 내 고객이 누구일까?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연을 한다고 하면 이 강연을 듣고 가장 좋아할 분들은 누구일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상외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고객이라고 생각한 내가 고객에 맞출 고객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고객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탐색하시고 반응을 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건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데 결국은 과거처럼 그냥 고객 일반이 좋아할 것 같은 것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된 어떤 경험을 주기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고객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치 배달의 민족처럼.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겠죠? 네. 제가 지금 현재 아미로서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저기 불편하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아니요. 계속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 제일 각광받는 플랫폼인데 혹시 이제 앞으로 어떤 플랫폼들이 더 뜰지 어떤 거에 더 뜰지 예상하시는지. 제가 사실 오늘 되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틱톡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저는 틱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장님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틱톡을 되게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틱톡은 15초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에 비해서 훨씬 접근이 쉽습니다. 아까 이제 틱토커 얘기를 일본 언더기 때문에 틱토커 유명해진 틱토커 아저씨 예를 들었었지만 꼭 검색해서 보세요. 그 틱토커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틱톡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 틱톡 안에는 유튜브는 그냥 시청 플랫폼이잖아요. 틱톡에는 되게 다양한 커머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거기에서 다양한 라이브 방송들이 일어나고 라이브 커머스가 일어나고 그래서 물건을 팔 기회들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커머스를 연결시키려면 몇 차례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틱톡은 그런 거 바로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특히 틱톡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틱톡은 이게 이제 BTS가 2013년에 태어나서 출범해서 유튜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태어난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고 틱톡이 또 그런데요. 틱톡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애시당초 출발할 때부터 추천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임성이라는 사람이 틱톡에 접속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할 것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 안에서 알고리즘이 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플랫폼들은 사실은 추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하고 결합시키기 어렵다면 사실 틱톡이나 뭐 카이쇼나 이런 이 새로운 쇼폼 플랫폼들은 비즈니스하고 직접 연결되어야 비즈니스가 이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유저들의 이 취향을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우 이 비즈니스 연결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수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성공 방정식이니까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시건 아니면 커머스를 하시건 앞으로 틱톡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틱톡이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계속 써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틱톡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네,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유튜브에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몇 가지 질의응답. 네, 좋습니다. 네. 켈리마루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멤버들이 자작곡이나 브이로그로 팬과의 소통, 짠한 데뷔 스토리는 비단 BTS뿐만이 아니라 뭐 비스트, 현 하이라이트 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BTS급으로 뜨지 못한 건 소속사나 영어라는 걸림돌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합니다. 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스나 하이라이트 이제 저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가 제 성공 방정식의 첫 번째 이유가 진짜 나다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RM이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였는데 이 아티스트가 빅히트한테 제안을 받아서 연습생으로 아이돌로 데뷔한다고 했을 때 겪었을 고민, 그 다음에 정말 하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힙합 아이돌이라는 그 당시에는 이상한 컨셉으로 데뷔를 했었던 그 시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비스트나 하이라이트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진정성 있는 스토리, 진짜 나다움이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정말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니모타님의 질의응답인데요. 그 컨텐츠 비즈니스가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포화 상태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시작은 하긴 했지만 서서히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컨텐츠 비즈니스가 아닌 비즈니스는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과거에는 뭔가 즐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는 자 이거는 커머스,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다 잘게 쪼개서 이제 살았는데 지금처럼 세상에 너무 많은 플랫폼들이 존재해서 세상에 나가면 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목받는 크리에이터가 생기고 사실 사라져가는 크리에이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방송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브랜드들과 커머스와 광고와 콘텐츠가 결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서 점점 더 다른 방식, 그러니까 광고나 커머스나 이런 쪽으로 진입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콘텐츠 마케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진입하고 여러 형태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강의와 답변을 해주신 임성희 박사님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컨텐츠 비즈니스에 있어서 진정성, 연결,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디지털 기초, 생활, 특별, 심화까지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원하시는 전 국민들은 1800-0096 그리고 네이버에 디지털 배움터.kr을 검색하시어 다양한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교육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편 디지털 배움터 릴레이 온라인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